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부심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이번 주는 9월 미국에서 연준 FOMC 회의가 있는데 목요일 새벽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목요일 새벽에 라이브도 하고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최부심에서는 연준 FOMC가 갖는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좀 프리뷰를 이코노미스트를 모셔서 좀 듣는 그런 자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왕 우리 빈센트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일단 첫 질문부터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바쁘잖아요. 뭐냐면 그 점도표는 매번 찍히는데 왜 이번 9월 FOMC 점도표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런 것부터 9월 FOMC의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좀 한 스텝 한 스텝씩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FOMC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죠. 예. 회계연도 바로 직전에 발표하는 9월 FOMC마다 이 점도표의 연수가 현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2026년께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정보가 처음 나온다는 것은 네네. 일단 불확실성 측면에서 네. 좋게 나와도 불확실성, 네. 안 좋게 나와도 불확실성.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가 한번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평소에 점도표는 24년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6년 것까지 나오니까 네네. 뭔가 3년 시차를 두고 미래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네. 잭슨홀에서 약간의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네. 파월이 얘기했죠. 중립금리의 사실 원언이래요. 네. 중립금리의 수정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네. 원 스텝은 목표 2%를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건 내리건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잭슨홀을 앞두고서 중립금리의 상향 가능성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 엄청 많았죠. 저희 지금 최부심에서도 분석원이 다뤘거든요. 또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점도표상에서 연준도 사실 롱굴러 런이라 그래서 네. 이게 따지고 보면 5년 뒤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5년 네. 뒤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가야 될 방향성 네. 아니면 독차점, 목표 지점을 이미 2.5%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그 중간에 현재는 네. 지금까지는요. 2023, 4, 5 하고 6 건너뛰고 5년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안에 블랭크가 채워지는 거죠. 6년이 찍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한 80% 찍히는 거는 20%만 남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도 한 100bp 정도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네. 인하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내리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네. 그래서 2.5%로 균형을 향해서 수렴하는 게 우리 모든 머릿속에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데 역시 최부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워낙 많은 정보들을 접하니까 아시겠지만 낙타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쌍봉 낙타. 네. 예. 최근에 또 유가의 급등세 보면 이러다가 내년, 내후년도에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어느 한편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연준 내부에서도 분명히 그런 우려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는 전부 다 올해 고점, 네. 내년부터 이렇게 쭉 빠져서 2.5% 수렴할 거라고 봤는데 네. 2026년에 잠깐 튄다던가 네. 아니면 네. 2025년 수준이 그대로 이어진다거나 네. 뭔가 약간의 우리의 예상과 다를 그런 아.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번 콜 FOMC는 다플렛, 특히 점도표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년 레벨 대비 26년이 혹시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네네. 행여나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낙타등이라는 네. 50년대, 70년대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젠 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그런 학습 효과로 혹시 연준 내에서 네. 그런 점도표상의 분포도를 보이지 않을까. 네. 미디언 값은 2025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어느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찍는 사람이 있으면 맞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고 네. 그게 관전 포인트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도 지금 100bp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럴까요? 그걸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하폭이 100bp가 아니라 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또 제 스스로의 비유는 뭐냐면 네.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한 2년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번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인하도 한 2년 동안 쭉 있을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의 물가의 흐름, 최근의 유가의 상승 이런 걸 보면 다시 연준도 금리를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업앤다운을 혹시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번 점도표에
어떻게든 분포도상에서 더 벌려나가지고. 네,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저는 그냥 뭐 꼭 하루 전에 무슨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네. 뭔가 프리뷰긴 하지만 네. 제 예상은요. 네. 점도표의 실효성이 네. 점점 사실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 왜냐하면 분포도가 워낙 크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증시 전망하는데 4천부터 1000까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네, 실익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26년 값이 나오는데 그런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26년 금리 값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즘에 뭐 이제 물가가 소위 유가도 오르고 등등 물가 상승 이슈가 있다 그랬는데 9월 그 8월 잭슨 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중립금리였고 그 중립금리도 결국 연준 발표를 보면은 중립금리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중립금리가 대체 얼마라는 네. 거고 중립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중립금리에 네. 대해서 공식 기관인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몇 %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다만 공식적으로 항등식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힌트들을 주는데 예. 첫 번째 마차적 실업을 제외한 자연 실업률, 음. Natural Unemployment라는 네. 자연 실업률을 연준 페이퍼에 4.4%로 현재 명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정상적인 균형 상태에서 네. 4.4% 정도 된다. 네. 현재 3.5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재는 워낙 또 고용 과열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4.4%를 달성하는 기초 체력의 적당한 금리가 중립금리예요. 그러니까 4.4가 장기간 유지될 것 같은 네. 그 정도 상황일 때의 네. 금리 레벨이 중립금리 레벨인데 우리 잠재적으로는 그게 네. 뭐 한 2.5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네. 그러니까 연준은 또 2.5%를 점도표상에서 롱글러런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5년 뒤에 터미널 레이트 금리다. 그것이 꼭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연준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 금리 적정 수준 중립금리다. 네네. 라고 해서 현재 2.5%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여나 가능성은 낮지만 네. 26년 어떤 범위가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값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찍었어요. 네. 위쪽으로 많이. 네. 그럼 그 사람 생각은 중립금리 레벨이 현재보다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찍었을 거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가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그거는 네. 이제 두 가지 스텝이에요. 그 사람이 왜 거기 찍었을까? 네. 그냥 갑자기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네. 네.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논리가 있죠. 네. 듀얼 먼데이트. 네. 그때 역시 2026년도 성장률과 실업률과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번 FMC 네. 때.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냐? 예, 예. 이걸 찍은 사람이 예. 어느 정도 성장을 보고 어느 정도 물가를 보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겠죠. 그걸 알면 사실 따놓은 건데 그게 이제 블랙박스인 거죠. 예, 예. 그게 우리가 페드 와처들이 계속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그러면 GDP나 PC나 이런 네. 헤드라인 물가는 26년 것까지는 안 나와요? 나와요. 26년 것도 나오는데 네. 찍은 사람과 그 매칭이 안 값의 되죠. 해석 값의 매칭은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26년에 그 점도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점도표가 나오는 거네요. 이게 이코노미스트는 다 이해를 할 텐데 네. 일반인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점을 어떻게 찍냐. 예. 성장과 물가와 실업률을 통해서 찍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2026년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초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거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경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결국 점도표에 대한 그 어떻게 찍히는지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랑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26년 성장률이나 네. 물가도 이제 헤드라인과 PC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그런 거에 관전 포인트도 있어요. 관전 포인트 있죠. 관전 포인트 있는데 네. 지금부터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예. 네. 대선을 앞두고 점을 찍는다는 게 네. 제가 이거 저만 해석입니다. 네. 약간의 또 네. 바이어스가 엄청 클 겁니다. 오케이, MSG 좀 넣은 거죠? 오케이. 바이어스가 엄청 클 네, 거예요. 네. 네, 이번에 바이어스가 클 거고. 근데 요번에 이제 프로젝션, 이제 네. 전망치를 얘기했는데 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아까 다플랜 말고 네. 요번에 성장률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연준이 지금 1% 미국 경제 성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사람들의 눈높이는 음. 한 2%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더구나 앞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네. 이번에 마지막에다 예.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성장률이 얼마나 올라갈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해외 아이비들은 그쵸, 그쵸. 네, 현재 1%였는데 네. 2%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오라고 네. 연율화된 GDP를 얘기를 네. 하는데 5.9. 그게 네. 막 5% 후반까지 가가지고 지금 막 5%대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기준금리랑 물가가 나오고 있는 레벨에서, 그러니까 물가 네. 레벨은 좀 내려왔지만 네.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오니까 네. 경제가 되게 탄탄한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가 반영돼서 네. 23년 GDP 값은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다. 그런데 네. 올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그리고 4분기밖에 관심 안 없을 거예요, 남았는데. 사람들. 아, 그쵸. 저는 뭐가 관심이냐면 네. 내년 거? 그렇죠. 그쵸. 올해를 올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사모사예요. 올해 올리고 내년에 그만큼 깎으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플랫한 거죠, 추세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년이 얼마나 조정될까가 중요합니다. 종전 컨센서스는 내년이 얼마였는데요? 종전 컨센서스가 네. 더 중요한 게 네. 자, 3월 달에 원래 1.2를 봤어요. 내년을. 3월 달에? 예, 예. 근데 이번에 6월 달 바뀌면서 1.1로 줄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발표됩니다. 어떻게 네. 될지. 아마 올해 올리면 더 줄이겠죠? 내년에 0%도 볼 가능성이 있겠죠? 0%대를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근데 0%대를 봤는데 내년에 기준금리 레벨을 올해 봤던 것보다 더 높여버리면요? 아, 그런데 네. 지금 대부분 이미 네. 연준이 내년도에 100bp 정도는 아, 인하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그쵸. 뭐 100bp 정도 인하하는 거를 전제로 1%대로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0%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만약에 올해 2%로 올릴 건데 네. 내년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네. 아니면 1%로 봐버리면서 그걸 올렸다 그러면 네. 내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준금리 100bp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인하폭은. 미국 경제 좋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럼 시장은 뭘 기대하는 거죠? 시장 뭘 내년 기대할까요? GDP에 대해서? 네. 뭔가, 그러니까 시장은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네. 자산 시장을 취급하는 이런 여러 금융기관들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져서 네. 소위 인하 사이클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은연중에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인하를 위한 어떤 통계적인 명분들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그렇죠. 착착착 해서 네네네. 우리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네. 이만해서 완만하게 네. 골드락스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인하할 거다라고 네. 파월하고 중앙은행하고 계속해서 옐런 의장하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금융시장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가가 뛰고 있잖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 배럴당 95불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YY가 유가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게 바뀔 네네. 거예요. 네. 그렇다면 헤드라인은 네. 무조건 오를 겁니다. 네.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태우 씨하고 다른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예,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월마다 네. 제가 그래도 이제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닌데도 저한테 맨날 그 폴을 찍으라고 아, 해서 오늘 저 거기 갔고 그 담당 작가가 네. 그 한 20명한테 폴 받았다고 네. 했고 빈센도 폴 했다고 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이거 네. 약간 아니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연합인포 싫어할 거라? 이게 먼저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뭐 얘기하죠 뭐. 네네. 잠깐만 하니까 거기에 뭘 요번에 항목이 있었냐면 네. 12월 달 헤드라인 CPI 숫자를 YY로 찍어라. 그게 두 번째 아.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모형을 돌려봤습니다. 네네네. 4.28%. 어, 12월 달 CPI. 그럼 지금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 6월 달이 헤드라인이 고점. 네. 그리고 코어는 작년 9월 달이 고점이라서 네네. 지금이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예. 헤드라인은 내려가고 그쵸. 코어는 올라가는. 그렇죠. 네. 아, 근데 구조적으로는, 헤드라인이 지금 다시 유가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코어는 이제 내려갈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근데 9월이 작년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9월이 하단이에요. 아, 그리고 잭슨 홀 때 또 저도 그 파월 의장 발표문을 쭉 읽었는데 파월 의장 발표문은 온통 코어 PC만 얘기했거든요. 코어 PC를 쪼개가지고 네.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으로 네. 딱 이게 뭐 상품이랑 비상품이랑 서비스랑 막 다 유가랑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네. 중요도보다는 네. 코어 PC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더 선호한다면은 네. 그러면 헤드라인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네네.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건지. 일단 연준은 거기에 강조를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코어 PC를 보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프로젝션에도 PC랑 코어 PC가 되게 중요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코어 PC를 강조하겠는데 네. 근데 금융시장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헤드라인 막 올라가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 통계로 봤을 때 네. 헤드라인과 코어 PC, 그러니까 헤드라인과 코어의 네. 스프레드가요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그게 어떤 공간에서는 뭐 3개월은 네. 이제 벌어질 수 있지만 네. 결국 0.2% 포인트로 수렴합니다. 아, 결국 따라가는구나. 네, 결국 그러면 따라가요. 헤드라인이 튄다면은 시차를 두고 결국 코어 PC도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우린 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튀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 파월의장도 그래고 네. 이 부분을 시장과의 소통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플렛 아니 프로젝션 그것을 얼마나 시장과 잘 소통하는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게 중요할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월의장의 그
그 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닉 기자가 네네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닉 팀하우스 트위터를 보면은 네. 막 항상 그 하드 랜딩 전에 네. 그 소프트 랜딩 검색 기사가 엄청 많았다고 하면서 네. 모든 사실 이제 내려가는 걸 보면은 모든 하드 랜딩의 초반은 소프트 랜딩처럼 보이잖아요. 어차피 네.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소프트 랜딩 얘기가 엄청 나오다가 이제 하드 랜딩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닉 팀이 맨 마지막에 비행기는 착륙하는데 네. 경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네. 갑자기 뭐 연준을 대변해서 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경착륙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뭐냐면 얼마 전까지는 애틀랜타 GDP 나오도 엄청 높았고 막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닉도 갑자기 경착륙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 뭔가 좀 수치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가요? 그런가요? 저는 계속해서 네.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빈센트는 그 시차가 있을 거다. 시차가 네. 있지. 결국엔 긴축적인 금리니까 네.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봤었던 건데 시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네. 좀 막 낙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좀 쪼는 것 같거든요. 그게 유가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유가를 제하고 나면 네.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인플레이션 비용의 근원인 유가가 네. 있는 거고 네. 또한 한국 기사에서는 그렇게 화제되고 있지 않는데 네. 미국의 메이저 3사, 자동차 3사가 네. 88년 만에 동시에 파업한 지가 지금 한 4일째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임금 인상이라는 게 또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달갑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노동자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고용이 네. 타이트하니까 임금 인상 해달라기 좋은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닉 기자가 지금 얘기할 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드 랜딩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내보였는데 네. 지금 미국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이번 추석 연휴 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쉬지도 못하고 미국장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내년 예산안을 두고서 네.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디폴트 우려까지, 셧다운 우려까지. 그 셧다운 얘기가 다시 4개월 만에 망령이 살아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좀 아. 심각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대선과 열붙어서 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여야 간이 또 공화당과 민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주도 안 남았어요. 지금. 네, 진짜 그런, 얼마나.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드디어 미국의 학기 끝나고 9월 달부터 네. 학자금 상한 유예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걸로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얘기들이 그 전에 많이 그쵸. 많았었는데 네,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조달러 수준이니까 많은 거고. 맞습니다. 한국의 GDP만 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GDP만 우리나라 해요. GDP가 작아서 1.4조 달러. 미국 대비,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들이 또 청장년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되게 있어서 네. 지금 시점에서 참 고민이 많을 거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프로젝션에서 2024올해 2023년도 성장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악재들, 근데 우려감들, 또 다 지나간 올해 3개월 남은 그 성장률을 높이는 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네. 자 올해 이렇게 높여서 그럼 내년에 얼마나 낮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올해 뭐 한 네. 2.15 올려버리고 내년에 0.7 해버리고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기본 수순인데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준이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네. 지금처럼 나 자신 있다. 올해 2.0, 내년에 1.1 아니면 네. 1.5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 네.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럼 내년 경제 좋다고 해석해버리는 거니까. 네, 자기가 발등 찍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질 겁니다.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폭이 100bp보다 줄어들 거고요. 네. 둘 다 금융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금융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게 어떤 때는 bad is good이잖아요. 어떤 때는 bad is bad고요. 네. 그래서 뭐냐 이건 막 약간 이런 게 조금 네. 있는데 네. 현재 사실 큰 컨셉으로 보면은 경기가 둔화된다거나 위축이 온다는 게 자산시장에 좋을 일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뭔가 자산시장에 좋다고 해석이 됐던 거는 자산이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기만 한다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막 호재로 받아들였던 꽤 긴 기간이 있었고 네. 그 긴 기간 동안에 학습된 학습 효과로 인해서 네. 배드 이즈 굿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빈센 생각은 배드 이즈 배드고 굿 이즈 굿인가요? 모든 이 점도표를 바라볼 때. 예. 이번 점도표는 네네네.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의 경기와 무관하게 예.
금리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밸류에이션의 키가 금리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결국. 네. 네. 그런데 이 금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10년하고 앞으로의 10년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네, 있어서. 그거 진짜 달라질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네. 조금 있어서 네. 그런 시각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그러면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번 한 약해지거나? 번으로 사라지기보다는 네. 네네. 서서히 이제 가량비의 옵기 아. 서미드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고로 FOMC에서는 연준이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떡하니 내년은 100bp 인하할 거다라고 해놨는데 네. 물론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죠. 네.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네. 근데 올해 성장률 높여버리고 내년에 낮춰버리면 그러면 경기가 안 좋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는구나. 네. 근데 그 전에 연준과 파월 의장과 옐런 의장은 절대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기자들 질의를 이제 잘 넘어갈지가 첫 네. 번째 숙제고 네. 그리고 케이스 B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성장률을 또 엄청 좋게 아, 네. 예. 좋게 썼을 때. 네, 좋게 썼을 때는 또 그게 안 좋게 썼을 네. 때는 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네. 게 다시 한번 또 어떻게 그것을 시장과 소통할 전망 수 있을까? 자체를 보수적으로 해버린다면은 네. 그게 완전 올해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1%대인데 네, 0. 몇 %로 내려가면은 나쁘게 본다는 거니까 네,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시각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을 자산 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약간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올해 또 2026년기에 발표되는 게 네. 우리가 뭐 연준 위원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라고 뭐 겸줄 바는 안 되지만 네. 우리가 다 비슷해요. 1년 뒤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3년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3년 뒤는 약간 좀 관성이거나 그쵸. 뭐 평균화 시키거나 이렇게 추세예요. 많이 하죠. 추세. 네, 추세. 네. 그러니까 그 추세로 그냥 우리가 균형점을 이렇게 그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전도표상이 되게 많을 거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프리뷰만 하다 보면은 이번 점도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오든지 간에 맘먹기에 따라서 내가 이걸 악재로 해석해야 되겠다 하면은 수도 없이 악재로 해석할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좋게 보려고 하면은 뭔가 좋게 볼 포인트도 있는 것 네네. 같은 약간 그런 거지만 중요한 게 26년 데이터와 내년도 GDP, 그다음 내년도 물가와 PC.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네. 게 PC랑 코어 PC의 전망도 또 달라요. 지금 현재. 아, 원래 기존 전망은 예, 내년도부터 올해도 차치하고 코어가 헤드라인보다 높아요. 네. 코어가 헤드라인보다 높다. 네, 아, 이미 그렇죠. 예, 이미 전망.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 파월장은 코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근데 아까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어가 지금 헤드라인보다 이미 높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낮게 봤던 헤드라인이 지금 유가 때문에 튈 것 같다는 말이죠. 제 말이요. 그러면 코어를 얼마나 높이 봐야 되는 벌써부터가 이번에 첨예하게 그러니까 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네네. 이 숫자를 떡하니 주고서 이 사후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단언 건데 이번 프로젝션과 점도표는 많이 곱씹어 볼수록 연준의 정말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케이스 A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 이미 또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트위터에서 느껴지는 자신감들이 좀 사라지고 네. 경계감을 주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네. 시장이 일단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쫄고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틀란타 GDP 나우 포캐스트만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네. GDP 나우는 원래 GDP뿐만 아니고 인플레이션부터 실업률까지 다 발표해요. 세부 항목이. 네. 근데 이번에 뉴욕 연준에서 네. 오랜만에 다시 GDP 나우 포캐스트 같은 거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아, 뉴욕 연준에서도. 예. 네, 근데 아틀란타보다 훨씬 더 낮아요. 3분기 자체의 프로젝션 자체가. 네네. 네, 그런데 좀 더 왜 다시 발표하냐 이 문헌을 읽어보면 좀 더 다이나믹스하게 모델도 파인 튜닝했고 네. 안에 여서여서에 코로나 이후에 혼잡했던 것을 바로잡았다. 네. 점점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경기를 과연 좋게 보는가 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파월도 그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만 연준에 있는 핵심 그 소위 리서처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코노미스트 아니고 빈센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네, 그 경제라는 게 굉장히 계량 경제학의 사회과학이 미국이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경제학 분야인데 네, 이 금융시장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자산 시장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유기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네.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주 유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형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형이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들도 네. 그 자산 시장에서 네. 경험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조금씩 좀 생기면서 네. 모형 베이스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화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되게 뭔가 주제를 넘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주제를 뭔가 넘었습니다. 파월이 그 종전에 네네. 사실 파월이 제 종전 영상에 보면은 네. 연준 들어갔을 때는 금융시장의 그 투사로서 막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네. 이콘들과 오래 생활하면서 16년 정도 됐을 때는 이콘 네. 모델을 엄청 신뢰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이 모델상으로 보면은 뭐가 없고 나도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가 상승도 없었고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16년에 좀 한번 전환했다가 그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조금 지금 생각이 약간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파월 잭슨 올 때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네. 여러 뭐 모형들이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걸 두루두루 살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이 이제 그 본인이 이콘이라면은 네. 그러니까 버냉키나 옐런 같은 그런 이콘이라면은 그 여러 모델들 중에서 뭐 자기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네. 많이 참조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현재 파월 본인이 이콘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중립적인 생각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도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냉키나 과거 폴 볼거처럼 네. 위기의 시대에는 의장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날을 서야겠고 또 그들의 경제학자면 좀 더 확신 있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위기가 올 것 같아 우려감이 있는 상황. 위기 우려가 많은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네. 뭔가 강한 의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연준 자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더 어떤 그 개량 경제학에 기반하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찾고 싶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아까 뉴욕 연은이나 애틀랜타 연은도 얘기했지만 요즘 네. 연준 그 트위터들도 보면은 네. 막 자기가 이번에 이 모델을 돌려봤는데 네. 중립금리 약간 이런 거 같고 네. 저 모델을 돌려보니까 뭐 네. 저런 거 같고 네. 서로 지금 그 모델 레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밖에서 보는 시각 입장에서는 마치 연준 위원들이 다른 말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런 모형은 이렇게 값이 나왔고 저런 모형은 저렇게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거 니들끼리 회의한 다음에 좀 뭔가 통일된 의견을 내라. 약간 이런 생각을 바랬었는데 네. 막 그냥 내가 맞다는 식으로 네. 그냥 막 뉴욕연은 트윗에는 막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노이즈가 아닌가. 저는 싶어가지고. 그게 노이즈보다 좀 더 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점도표를 보세요. 네. 아기사. 네. 네,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양성은 오히려 더 내포는 거 아닌가. 네. 네. 받아들이기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네, 그쵸, 힘들죠. 네. 뭔가 점도표에 대한 아까 그 초반에 뭐가 없어지고 있다, 네. 효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역으로 점도표에 너무 의존적인 네. 그런 이제 투자 관행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끊을래야 끊기가 어려운 네. 막 그걸 잃으면은 제가 볼 때 쇼생크 탈출처럼 뭐 화장실 가야 돼요 막 이럴 거 네. 네. 할 것 같긴 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위안화 관련해서도 네. 뭔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어떤 얘기죠?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연장선상인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중국은 아마 올해 2분기가 피크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자연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자산이 위안화가 네. 위안화 통화 가치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네. 우리 흔히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네. 싼 금리, 싼 통화를 빌려다가 좀 더 높은 금리, 가치가 좋은 통화에 투자해서 스프레드, 시세 차익을 얻는다. 네, 엔캐리 같은 거. 네, 갭처럼 비싸서. 예. 그러면 우리 대부분 N 캐리잖아요. 네네네. 지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위안화 보시면 예. 어때요? 위안화가 이렇게 약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막 7위안을 한참 위로 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7이라는 네. 게 달러 대비 거의 이제 노말이 됐으니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위안 캐리 트레이드. 그럼 중국에서도 약해진 그 위안화 약세를 활용해서 네. 외국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을 한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네. 아마 기존에 엔화를 차입해서 네네네. 뭐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신흥통화를 샀다 하면 예. 이제는 위안을 위안 차입해서. 사입해서 하는 게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리쇼링, 프렌드쇼링으로 미국에 붙어서 뭔가 주가부터가 부스부스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BOJ가
기가 막힌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저금리 정책이 요원하지 않다. 언젠가 종료될 거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뜨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엔캐리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큰 그 엔캐리에 이 젖었던 이 큰 유동성들이 네. 다음 먹잇감을 뭘 찾을까 네. 하다가 제가 볼 때는 파운드 아니면 위안인데. 아, 그러면 위안 캐리 메타로 바뀌게 된다면 네네. 그러면 위안 소위 경제로 네. 그 돈들이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위안이 약해질 가능성이 만성적으로 엔화처럼 한 20년 동안 약해질 것 같으니 네네. 85년 프라자비 이후에 엔화가 쭉 미끄러져서 그 엔캐리로 인해서 시책을 받다면 네. 이제는 딱 보아하니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제 요원하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걸려서 네.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유동성 함정과 외가리가 네. 실효성이 이제 작다 보니 예. 위안이 이제 약할 수밖에 없다. 네. 적어도 여기서 더 강해지진 않는다. 네. 그러면 싼 위안을 빌려다가 네. 어디든 투자하는 이런 위안 캐리에 대한 유인이 아마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아, 저는 사실은 중국이랑 그 네. 중국 제조업이 요즘에 되게 제2의 부흥을 노리면서 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위안 약세라는 게 우리나라랑 수출 품목이 겹치는 산업에 일단 안 좋게 느껴지네요. 첫 네. 번째는. 그런데 그런 근데 게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자면은 네. 위안 캐리를 써서 네. 그게 또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자금원이 될 것 같다.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을 보더라도 네. 엔이 약세라서 일본이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됐었냐에 네. 대하면 이제 품목들 자체가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으로 넘어지는 시점이 있을 텐데 네. 중국도 이제 그런 시점이 들어오지 않는가. 음. 물론 위안 약세가 중국의 수출품한테는 생산성이나 가격 메리트가 좀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 중국 제품도 이제 품질 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네. 위안 약세가 중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네. 오히려 위안 캐리 트레이드로 다른 부분의 파생 상품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엔캐리가 과거 엔캐리의 역사, 그러니까 연준 역사를 쭉 보셨잖아요. 네. 엔캐리 역사를 보면 또 위기 역사예요. 네. 그래서 위안 캐리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의 역사에 또 아.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좀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 엔캐리의 역사라는 게 네. 그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몇십 년 네. 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역사였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대놓고 막 프라자 합의 같은 걸 중국과 하진 않았지만 네. 뭔가 구조적으로 위안 약세가 네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85년 프라자 합의는 그 시대에 네.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던 거고 네. 요즘 세대에 그만큼 훨씬 더 큰 미중 무역 분쟁은 네. 대놓고 선을 긋고 아, 여기 아, 중국하고는 교육을 끊어라고 예. 얘기하고 또 중국은 또 브릭스의 외형 네. 형자 이런 거는 제가 볼 예. 땐 프라자보다 훨씬 더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글로벌 레벨로 완전히. 네. 아, 사우디가 글로 들어가고 브릭스 네. 외형이 커지고 네. 미국은 또 G4 동맹이라 그랬고 완전히 이거는 프라자에서 모아서 얘기한 것보다 더 선을 긋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외환 시장에 즉각적으로 큰 그럼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한국이요? 예. 그동안 이제 원하는 위안화의 프락시였어요. 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아니면 규모 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안 캐리 트레이드는 위안이 약할 거다. 네. 그럼 이제 원화도 저는 약할 거다. 아, 그쵸.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왜냐면 왜냐면 원화가 약한다는 건 오 마이 갓. 환율이 또 네, 버틸 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적어도 하는군요.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건 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의 펀더멘털도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이 유동성 측면에서 위안 캐리와 또 거기에 콜레이션 상관계가 높은 네. 원화 약세도 이러다가 또 몇십 년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약간 매크로 환경이 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좀 불안감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뭔가의 좀 행동 지침이나 요령이나 네. 보시는 이제 이게 부동산 주식을 떠나가지고 네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괜찮을지 그런 뭐 조언 정도 짧게 해주실 수도 있다면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 그 최상우 의원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자산가니까. 네. 네. 투자는 네. 이럴 때일수록 네. 확신보다는 확률에 하는 거고요. 음. 네. 그러니까 확률에 기반하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고 네. 연준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 오랜 고민 끝에 정답을 주고 있죠. 예. 데이터 디펜던스. 네,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들어가라. 맞습니다. 미리 막 질러서 네. 감으로 초구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네. 무조건 확률.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연준 FMC 프리뷰는 그 저희 채부심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코너고,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니까 저도 막 이제 댓글 달고 채팅을 하면서 이제 할 텐데, 빈센이 이렇게 이제 급박한 요청에 또 네. 오셔가지고 막 보따리 푸는 걸 보니까 이 코는 다르긴 다르다. 일단 내가 확실히 느꼈고요. 이 콘이 경제를 보는 것과 네. 이 콘 아닌 자가 경제를 보는 거 간에는 거의 노블레스 만화에 나온 너와 나의 눈높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경제 데이터를 볼 때는 자주 이 콘을 좀 써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봤으면 좋겠고. 그럼 최근에 그 빈센트는 막 네. 이런저런 그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뭔가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에서 네, 네. 뭔가 새로운 대안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이제 9월 FMC에서 연준도 네. 3년 뒤를 내다보는데 네. 우리도 이제 내년을 내다볼 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멀티패밀리 오피스 MF4 네. 비즈니스가 네. 10월 5일 날 또 이런 재테크 세미나를 또 엽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내년도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네네네. 증권회사도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금리가 어떻게 네. 될 건지 포트폴리오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예, 예. 네, 내년도 부동산 어떻습니까? 아, 저는 그냥 내년 네. 부동산 시장 전망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전망하는 그런 네. 건 줄 알았는데 네, 네. 약간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를 빡시게 해야 되겠네요. 서브타이틀이 대체의 밤이에요. 네네네. 네, 대체 자산, 부동산과 또 반대편에 있는 네네네. 자산을 이제 주로 다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이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채부심의 구독자분들한테 네. 제가 엄청난 혜택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아, 예. 어떤 혜택이요? 네. 뭐 물파 보세요. 네, 혜택이야 뭐 할인이죠. 네, 이게 유료 행사인데. 네, 오케이. 예, 유료 행사인데요. 예, 예. 아마 채부심 구독자분들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신청해 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한 50% 할인된 가격으로 네. 그럼 뭐 신청할 때 저희 구독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 신청 폼에 뭐 그런 게 나와 있을 건가요? 신청 채부심만을 위해서 따로 링크를 와, 따로. 대박이네 진짜. 그거 PD랑 다 얘기하신 거고. 얘기했나요? 네. 네. 오케이. 따로. 그래서 네. 이제 오케이. 그러면 저희 채널 이 스트리밍 영상 하단에 네. 그럼 링크를 남겨주시고 링크로 신청 행사 개요를 쫙 보신 다음에 뭐 참석 의향이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에 저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데 네네. 지난주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라이브를 한번 하긴 했는데 네. 그거랑 조금 다르게 네. 좀 어차피 이제 특례론도 끝났으니까 네네. 다른 내용을 좀 실어가지고 전망을 네.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반포 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싫어. 아니, 본인의 사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사전 준비하지 오케이. 않을까? 네. 여튼 알겠고요. 네. 그러면 뭐 준비하시는 행사 잘 끝났으면 좋겠고 네. 저희 스트리밍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9월 FMC가 26년 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정보가 나오는 FMC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조금 들었고 그거 확실히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데이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선제적이고 위험을 막 수용하는 형태의 과격한 초계, 감성 이런 거보다는 파월이 답을 주고 있네요. 파월이 좀 데이터를 보면서 좀 한 발짝씩 가기를 원하니까 지금 투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와주신 빈센트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